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용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762년에 태어나서 183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를 사신 분이죠. 그런데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첨단 과학이 팡팡 구르는 21세기에 우리가 19세기 사람한테 무슨 들을 이야기가 있을까?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전 세계 인문사회과학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화두가 있습니다. 그것은 21세기가 문명사의 전환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왔는데요. 특히 경제적으로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와서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에 부딪히면서 특히 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경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오바마로 바꾸고 오바마가 재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음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보고 전문가들은 이거는 경제 회복에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바이든으로 대통령을 바꾼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경제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보고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흔들리니까 유럽 경제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던 나라들, 예를 들면 이탈리아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스페인 이런 나라들에서 디폴트가 온다고 굉장히 호들갑을 떨었습니다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런 보고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세계 경제의 위기를 보면서 서양의 학자들 사이에서 이것이 일시적인 경제 위기가 아닌 것 같다. 이게 뭔가 서양 문명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문명은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것을 되살려보면 18세기에 두 차례의 혁명을 통해서 왔죠. 시민혁명을 통해서 데모크라시가 나오고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캐피탈리즘이 나오고 그래서 데모크라시와 캐피탈리즘을 양대 축으로 해가지고 19세기, 20세기까지 세계사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맞고서 이 서양 지식인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경제 위기가 아니고 이 두 차례의 혁명을 통해서 시작된 서양 근대 문명이 뭔가 수명이 다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서양 지식인들은 그 대안으로서 어디를 주목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20세기와는 판이한 모습을 21세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라고 해서 G2라고 부르죠.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국민 총생산으로 미국을 앞지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과연 중국이 21세기를 리드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동양의 많은 학자들이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그 문제까지는 우리가 다룰 수 없는데요. 2012년은 다산 정약용이 태어난 지 2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유엔 산하기관인 유네스코에서 다산 정약용을 올해의 인물로 지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양 사람들이 다산 정약용의 가치에 주목했다고 보아도 해석해도 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21세기가 문명사의 전환기라고 하는 담론이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잘 나가고 있죠. 성적표 제일 잘 나왔을 때가 무역, 그러니까 수출이 물동량에서 세계 6위를 했고 그리고 경제력에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국내외에서 칭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에서는 본인이 선진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경제적인 지표와 인식의 괴리가 나타났을까요? 여기에 자산정약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의 일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21세기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K-팝이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방역에 모금을 부여서 K-방역이라는 말이 외국에서 오히려 더 많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이 한국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이 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가입니다만, 그러나 최근에 대한민국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통계 수치로 속속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큰 문제를 보여주는 통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살률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 자살률의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자살률은 평균 자살률, 대한민국 자살률보다도 오히려 2배 이상 높아서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화려하게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내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산율은 너무 또 낮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정도가 아니죠. 올해 들어서는 작년에 0.8, 합계 출산율이 0.8에서 올해는 0.75로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 지난지는 이미 한참 지났고요. 이제 대한민국이 소멸된다는 말이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될 정도로 이 출산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될 문제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시간 노동 1위라는 통계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거는 10년 전 통계인데요. 지금은 장시간 노동 3위로 1위를 양보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이 등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일을 하는 이 문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출근 시간은 잘 지킵니다만 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9시 출근하면 6시 퇴근해야 되는데 6시에 나가서 저녁 드시고 다시 직장에 가셔서 일을 보시다가 9시, 10시 이렇게 퇴근하시고, 그러고 혹시라도 회식이라도 있으면 12시 넘기는 건 당연하다고 인식이 돼 있고, 회식에 혹시라도 노래방이라도 끼었다 그러면은 새벽 1시, 2시에 귀가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출근은 또 9시 칼같이 하시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돌연사가, 40대 돌연사가 그렇게 많은 이유일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21세기에 들어서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너무 지나칩니다.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21세기 들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로서 우리가 원조를 받았죠. 그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넘어간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서양 따라잡기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21세기가 문명사의 전환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저런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서양 사람들에게는 물어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이런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다산정약용은 그 실마리라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21세기의 19세기 사람을
호명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나주 앞에서 본관을 두고 있고 자와 호가 참 많습니다. 미용, 송보, 귀농 그런 자가 있고요. 또 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도 호고 마지막에 돌아가시 직전에는 사암이라는 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은 여유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산 정약용 가문은 8대에 계속해서 이 옥당을 배출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당이라는 것은 홍문관의 별칭이거든요. 홍문관이라는 이 기관이 조선시대 아주 독특한 기관입니다. 홍문관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국왕과 중신들이 모여서 유교 경전 공부를 하는 모임, 그걸 경연이라고 흔히 그러거든요. 그 경연을 주관하는 기관이 홍문관입니다. 그래서 이 홍문관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 기관인데요. 그 홍문관의 관직을 8대에 연이어서 역임했다라는 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가는 해남 윤씨, 우리가 윤선도로 유명한 그 해남 윤씨 가문이 이제 어머니 가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 유영원, 반계 유영원에서 성호 이익으로 내려오는 남인실학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누구냐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실학의 집대성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다산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정조와의 만남입니다. 정조는 영조의 손자고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정조는 조선 후기에 국가를 제도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군주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정조와 정약용이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1783년에 정약용이 소과에 합격해서 성균관에 입학해가지고 처음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정조와 정약용은 10살 차이입니다. 정조가 1752년생이고 정약용이 1762년생이거든요. 그렇지만 거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89년에는 규장각의 초계문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에 합격한 이후에 규장각에서 초계문신으로 바로 되었다라는 것은 정조가 정약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임금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도 1790년에는 해미현으로 유배를 가고 1795년에는 금정찰왕으로 좌천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조와 정약용의 정책에 대한 반대파들의 공격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정약용은 정조의 정치 노선을 적극 협찬을 해서 1789년에는 주교를 만들었고 1792년에는 수원 화성을 설계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것이 모두 정조가 자기의 부친인 사도세자를 추존하려고 하는 흐름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약용은 정조가 사도세자를 추존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같이 실천에 옮겼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천주교와 정약용의 관계입니다. 천주교는 서학의 일부입니다. 서학의 일부고 서학 중에 서교가 있습니다. 서교 중에 천주교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조 때 천주교가 전파되었는데요. 조선왕조 국가의 천주교 전파는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교사가, 서양 선교사가 와서 포교를 해서 천주교 신도가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 중국을 통해서 유입된 천주교를 소개하는 책을 읽고 천주교 신도가 자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흔히 천주교의 평등사상에 입각해서 천주교 신도가 피지배층 또는 노비 이런 층에서 먼저 발생했을 것이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양반에게서 양반 지식인 사이에서 천주교 신도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정치적으로 지배층 내부에서 박해를 받고 있던 양반이죠. 이것을 정치사에서 흔히 남인 시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신봉한다고 해서 신서파라고 하고요. 남인 내부에서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공서파가 있었는데 다산 정약용은 당연히 신서파에 속했습니다. 그렇게 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정약용의 집안의 주변 인물들이 모두 다 천주교의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벽은 정약용의 사동간이었죠. 정약용 큰형의 누이하고 형제가 아니었으니까 이벽 그리고 이승훈은 매부였고요. 황사영은 조카 사위였고 바로 위 형은 정약종입니다. 이분들이 모두 천주교의 사실상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조선 후기의 정조대에도 이만큼 천주교하고 밀접한 사람도 굉장히 드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다산 정약용이 실제로 천주교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1791년에 이 진산 사건이라고 해서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 집안 사람이죠.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모친의 신주를 불살라가지고 제사를 부정하는 의식을 했다가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다산 정약용은 이 천주교를 신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과 심각하게 충돌한다는 것을 느끼고 더 이상 천주교에 빠져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이 천주교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서학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서학은 수용했는데 천주교는 부정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과 관련해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이제 저술이 많다는 것이죠. 다산의 저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제 육경사서가 있습니다. 이게 유교 경전이죠. 유교 경전 중에 육경은 시, 서, 역, 예기, 춘추 그리고 악경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경만 전해지고 있죠. 이 악경이 이제 진시황 때 분서경위로 소실된 경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은 육경에 관한 저술을 남기고 있다. 뒤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것을 이제 사서라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들 저술에 대해서 독자적인 주석을 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 스스로 일표이서라고 이름을 붙인 경세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경서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이게 이제 일표이서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2700여 수의 시를 지은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학, 건축, 수학을 포함한 과학기술, 그리고 천문학, 지리학, 언어학, 역사학 등 오늘날의 문이과를 넘나드는 융복합 학문의 전범을 보인 사람이 다산 정약용의 저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이제 다산 정약용이 이런 방대한 저술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강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강진에서 이 다산 학당
초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산 제자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다산의 일문, 다산의 가문, 뭐 아들이라든가 손자라든가, 그 다음에 강진에 있는 읍중 제자들, 그리고 다산 초당 제자들, 승려 제자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1818년에 다산 정약용은 유배가 풀리고 난 다음에도 이 강진 지역에 있는 제자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계를 들었어요. 이제 다신계. 그리고 승려 제자들과도 계를 묻어가지고 서로 교류를 해서 지역, 중앙과 지방이라고 하는 지역, 사족, 양반과 사족과 이족이라고 하는 신분, 유교와 불교라고 하는 종교, 다산학과 추사학이라는 학파를 넘어선 학문적 교류의 전범을 보였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산 정약용이 누구냐? 그러면 실학의 집대성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선후기 실학이 무엇이고 왜 집대성이라는 말을 쓰는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홈입니다. 오늘은 다산 정약용이 지난 시간에 실학의 집대성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선후기 실학이 어떤 것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집대성이라는 것은 말은 왜 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산 정약용이 누구냐? 그러면 실학의 집대성자다 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조선후기 실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유학, 성리학, 실학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학은 서양 사람들이 이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를 지배한 학문이라고 흔히 말해지고 있는 학문이죠. 그 유학은 공자, 맹자 단계의 유학. 이것을 이제 진나라 이전의 유학. 그래서 이제 선진 유학이라고도 부르고요. 흔히 이것을 원시 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다가 한나라, 당나라 때의 유학을 훈구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송나라 때 유학을 성리학, 그 다음에 명나라 때 등장한 새로운 유학을 양명학, 그리고 청나라 때 등장한 유학을 고증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를 지배한 건 이 성리학이었다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리학은 본래 그 내용은 성명 이기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철학적 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리학 이전에는 유학에 철학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학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리학과 유학은 약간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걸 여기서 일단 우리가 지적을 해두고요. 성리학은 10세기에 북송대 발원을 했는데요. 12세기 남송대의 주희라는 사람이 그거를 집대성을 해서 그걸 이제 주자학이라고 부릅니다. 주자학은 좀 거칠게 말하면 성리학 플러스 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16세기에 이제 서학이 들어오고요. 17세기에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학이 발생했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학자들은 흔히 성리학에서 실학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주자학에서 실학으로 넘어간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주자학에 대해서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자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세기 남송대 주희가 집대성한 학문인데요. 그 규모의 방대함, 그리고 그 논리의 치밀성, 그 체계의 정합성에서 중세 정치 사상으로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전 세계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주자학입니다. 이 주자학을 고려 말기에 지식인들이 수용해가지고 썩은 나라 고려를 때려엎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는 사상적 바탕으로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중세 국가 가운데 특정 사상이 입각해서 건국된 것은 조선이 유일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선 왕조를 주도했던 양반식인들은 이 주작을 본인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16세기에 뛰어난 학자가 두 사람 나왔죠. 이 시성을 가진 의자 이름의 두 분, 이황과 이이가 바로 그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훌륭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도 화폐의 초상화를 새겨서 기념하고 있죠. 근데 이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황학파, 이학파가 등장했는데요. 거기에서만 멈췄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제자들이 이황과 이 선생의 뜻과는 다르게 당파를 형성해서 당쟁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16세기에 이황과 이이가 훌륭하신 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문명사의 전환기에 이황과 이이에게 물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다산 정약용 선생과의 차이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의 주자학에서 왜 실학이 나왔는가? 저는 그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이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면서 두 차례 큰 전쟁이 있었죠. 외란과 호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두 차례 있었죠. 외란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호란이 정묘호란, 병자호란. 외란 때 우리 조상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은 한참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번기에 일어나가지고 그해 농사를 못 지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끝도 없이 발생했죠. 그러나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힘든 것은 우리 조상들, 백성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임금도 힘들었습니다. 당시 임금인 선조가 경복궁을 버리고 북으로 평양으로 의주로 피난을 갔죠. 그래서 임금으로서의 권위가 부정되는 그런 치욕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군주의 치욕으로 표현된 국가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란보다도 호란이 더 가혹했을 수도 있습니다. 17세기에 만주벌판을 주름잡는 기마부대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마부대에 대해서 당시 군사 전략가들은 모두 일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기마부대하고 맞짱 뛰어서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없다. 천하 무적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료에는 그 기마부대를 철기, 쇠같이 단단한 기마부대 이런 뜻이죠. 철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저 철기가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냐에 대해서 당시 인조 정권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피난을 가야 된다. 그래서 피난지를 두 군데를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 피난지는 강화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난지는 남한산성이었죠. 근데 정묘호란 때 철기를 선발대로 한 후금이 쳐들어오니까 당시 임금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을 가서 협상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병자호란 때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 이 철기 선발대가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얼마나 빨리 달려왔으면 당시 임금 인조가 그 소식을 듣고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고 했는데 철기 선발대가 그 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조를 비롯한 그 수행원들이 전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가지고 1636년 12월에서 1637년 1월까지 약 40여일을 버티다가 결국은 산에서 내려와서 청태종 홍타이제 앞에서 300구고두의 치욕적인 의식을 치렀습니다. 300구고두. 한 번 절하고 머리를 3번 땅에다 찍고 그것을 3번 반복하는 치욕적인 의식이었죠. 우리 조상들이 저 청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오랑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자호란의 결과 우리를 대표하는 임금이 오랑캐를 대표하는 황제 앞에서 300구고대의
치욕적인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전도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삼전도의 치욕은 조선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조선 사회를 주도하고 있던 양반 지식인들에게는 뇌리를 떠나지 않은 트라우마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반 지식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양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크게 두 부류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죠. 흔히 우리가 오늘날 척화론과 주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인데요. 대부분의 양반 지배층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오랑캐 황제 앞에서 300구고드의 치욕을 당한 임금을 나는 나의 임금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척화론의 핵심 논지였습니다. 그와 함께 양반 지주들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은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지만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정말 우리가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냐라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론은 나왔습니까? 그 결론은 너무나도 명쾌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대동법과 균역법은 바로 그 트라우마에서 나온 양반 지식인들의 모색의 결과였습니다. 대동법과 균역법 어떠세요? 이거 학창시절에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없죠? 안 좋은 추억이 많으세요? 이게 시험 문제는 꼭 나왔는데 아마 답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법안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안고 있는 법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본질, 핵심을 추려보면 대동법은 삼전도의 치욕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뭐 예나 지금이나 국방력을 강화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 더 냅시다. 17세기 당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란 지주들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주들이 좀 세금 부담을 더 하자. 그게 대동법의 핵심이었습니다. 균역법은요, 당시에 양반들이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든지 군대를 가기 싫으면 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세금이라도 좀 더 냅시다. 그래서 상민들과 역을 균등하게 합시다. 제가 역사 전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대동법과 균역법이 만약에 제한된 즉시 실현이 되었다면 삼전도의 치욕은 우리가 면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대동법은 광해군 때 시작이 돼가지고 숙종 때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기까지 1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어떤 개혁 법안이 100년이 넘게 걸렸다는 것은 그 개혁성이 현저하게 후퇴된 상태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균역법은 그거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답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년도 더 지난 뒤에 임금 영조가 신하들에게 나도 양보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 양보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겨우 공포될 수 있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당시 지식인들도 대동법과 균역법을 시행하면 삼전도의 치욕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시행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양반과 지주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사 시간에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양반과 지주의 반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다면 역사책에 나오지 않았겠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양반과 지주 가운데서도 본인의 이익, 가문의 이익,
당파의 이익을 떠나서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삼전도의 치욕이 없이는 이 부분은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동법과 균형법은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돼서 그 본래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이란 바로 이 외란과 호란, 이 양난기의 국가의 위기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해서 이 대동법과 균형법과 같은 취지의 국가 개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특징은 어디에 있냐면 양반지주 출신이면서도 양반지주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제도개혁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다산정약용 선생도 양반이고 지주였습니다. 그러나 양반지주가 왜 양반지주로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제도개혁을 주장해야 되는가? 이것을 모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자님, 맹자님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 해서 새로운 세계관, 인간관, 수양론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학문이 조선 후기 실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후기 실학은요, 당파에 따라서 특색 있게 드러났습니다. 아까 다산정약용은 남인실학에 속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은 다산정약용이 남인실학을 공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약용은 이것을 넘어서 소론실학, 노론실학도 모두 수용해가지고 본인의 학문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여러분들의 실학자 이름을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가운데 실학을 집대성하였다라는 말은 다산정약용 이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정약용 선생은 남인실학에서 출발해서 당파를 넘어서 진정한 학문적 탕평을 실현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가 이 집대성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산정약용 선생이 누구냐? 그러면은 실학을 집대성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산정약용 선생은 실학의 집대성자다. 이렇게 말씀을 전 시간에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 실학이 그렇게 좋은 학문이라면 왜 조선 후기에 정책으로 이것이 실현이 되지 못했을까? 그 안타까운 사연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산정약용은 정조와 함께 개혁정책을 추진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고 영조의 손자죠. 그래서 정조가 직면한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우리가 알려면 영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조는 숙종의 아들이죠. 숙종의 아들인데 영조 앞에 임금은 또 배다른 형인 경종이 있었습니다. 이 경종이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희빈의 아들이기도 했죠. 우리 국민들은 장희빈과 경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피하겠는데요. 우리 다산정약용과 관련시켜서 다산정약용과 그 학파는 장희빈과 경종을 지지했습니다. 이것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는 아버지가 임금 숙종인데요. 어머니는 누구냐? 숙빈최 씨 이렇게 이제 문헌에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분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분은 궁중에서 무술이 역할을 했던 천민이었죠. 천민이었는데 이제 숙종에 흔히 승은을 입어가지고 영조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아버지는 임금이지만 어머니 쪽으로는
천민의 피가 흐르는 그런 취약점을 가진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27명의 임금 중에서 영조가 임금 노릇을 제일 오래 했습니다. 52년 가까운 기간 임금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사실 조선시대를 지배했던 양반 사대부들은 명분 따지고 의리 따지고 혈통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머니 쪽이 천민의 혈통이 있는 영조를 임금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사실 탐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공학적으로 거칠게 말씀드리면 인현왕후를 지지했던 세력이 노론이고요. 장희빈을 지지했던 세력이 남인이고요. 경종을 지지했던 세력이 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론 측에서 이 장희빈과 경종을 미워해가지고 이들을 제압하는 방법으로서 무술이의 아들인 영조를 임금으로 올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영조가 임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론들은 영조가 신분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으로 추대했던 노론 측에서는 당연히 장희빈을 지지하는 남인과 경종을 지지했던 소론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겠죠. 영조도 아마도 그 요구를 들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조가 살펴보니까 만약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었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내세운 것이 탕평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구사 시간에 공부했던 영조 탕평책은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본인을 지지했던 세력의 의지를 거스르는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조 탕평책의 비극을 낳는 하나의 씨앗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조 탕평책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균역법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하다가 그나마 공포될 수 있었던 것은 탕평책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의 선배 정치인들, 이거를 이제 정치사에서 청남, 깨끗한 남인이다. 그래서 청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선배 정치인인 최재공, 이가환, 이분들이 중앙정계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도 영조 탕평책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조 탕평책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지지층의 의지를 거스르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 영조 탕평책의 실패를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사도세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도세자가 누굽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권 후보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중 안에서 뒤지 속에 갇혀서 굶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거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당대에도 그렇고 오늘날까지도 그 내막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궁금해하면 흔히 답을 내놓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죠. 사도세자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에 대한 그 내막을 알리는 저술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세자의 부인인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이라는 저술입니다. 이 한중록은 한가할 때 썼다고 해서 한가할 한자를 쓰기도 하고요. 한 맺혀서 썼다. 그래서 원한이라고 할 때 그 한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은 사도세자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관찰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지를 한마디로,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사도세자는 정신병자였다. 이것이 한중록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해경궁 홍씨가 자기 남편 사도세자의 편을 든 게 아니었어요. 사도세자가 정신병자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 남편이지만 죽을 짓을 해서 죽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해경궁 홍씨가 묘사한 정신병자로서의 사도세자와 관련된 행적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기 직전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조실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시도 때도 없이 동궁전을 들락거리고, 그리고 동궁전 안에 무덤을 파고 거기에 무기를 감춰두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경궁 홍씨가 정신병자라고 했던 것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해경궁 홍씨가 소홀히 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사도세자가 날 때부터 정신병자였냐는 것이죠. 사도세자는 영조의 아들이긴 한데 정식 왕비의 아들이 아니고 후궁 영빈 이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가 태어났을 때 영조가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사도세자를 봤어요. 그런데 영조가 볼 때 사도세자가 뭔가 뛰어난 군주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사도세자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엄격하게 훈육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는 뭐 당연히 나오는 얘기였겠죠. 그런데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플러스 하나를 더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당한 삼전도의 치욕, 309고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면할 수 있는지 연구해보라고 과제를 주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역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볼 때 사도세자의 비극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사도세자가 너무 착했다는 것입니다. 사도세자는 자기 아버지인 영조가 원하는 것을 모두 만족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조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영조가 어떻게 하면 삼전도의 치욕 같은 일을 면할 수 있는지 연구해보라고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해답은 당시 이미 명쾌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실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동, 균역, 탕평에 입각해서 제도개혁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가 그것을 주장하게 되니까 신분적 하자를 가지고 있는 영조를 지지해서 임금으로 만들었던 세력은 사도세자가 제도개혁을 하겠다고 나오니까 영조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사도세자에게 그런 제도개혁을 못하도록 저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영조도 그렇게 신하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도세자를 통제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그러자 이 사도세자를 죽이려는 음모가 궁중 안에서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뒤에 영조에게는 여러 가지 영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셈이니까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임금 노릇을 오래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다라는 혐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조는 무술이 아들인데 조선왕조 임금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임금 노릇을 했거든요. 사도세자 죽을 때 이미 38년째 임금 노릇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이전에 가장 오래 임금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 숙종 4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임금 노릇을 오래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료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영조는 자기가 본인이 왕노릇을 오래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팩트를 만들어두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로 하여금 보위를 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를 세 손으로 책봉하고 동궁전에 두고 사도세자에게 했듯이 강력한 훈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궁중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조의 마지막 왕비 정순왕후 김씨였습니다. 영조가 66살 때
늦장가를 갔습니다. 임금이 66살에 늦장가를 간다고 해서 60살 먹은 할머니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전 간택의 기준은 항상 15, 16, 17에서 이루어집니다. 임금의 나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영조에게 중전을 추천된 사람이, 간택된 사람이 바로 정순왕후 김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순왕후 김씨가 영조하고 결혼한 것이 15살 때, 15살짜리가 66살 먹은 영조하고 결혼한 거죠. 그래가지고 정순왕후가 입궁에서 내명부의 주인이 돼서 뭘 했냐. 자기네 오빠, 자기네 삼촌, 자기네 집안, 자기네 당파 총동원해서 사도세자를 죽이는 음모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사도세자를 죽이게 만들었는데 자기의 늙은 남편인 영조가 그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에게 보위를 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정순왕후는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동궁전에 있는 세손을 죽이려고 온갖 모략과 음모를 자행해서 최근에 드라마에서 이것이 모티브가 돼서 제작이 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왕후 김씨와 노론들이 이와 같이 동궁전에 있는 세손을 제거하려고 하는 정치적 공작은 영조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영조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위를 잇도록 하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자기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 궁중 내의 세력에 둘러싸여가지고 가까스로 임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조는 이러한 정치적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조는 자기를 죽여 없애버리려고 하는 세력에 둘러싸여서 가까스로 임금이 되었는데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정조가 어렵게 임금이 돼서 나온 첫말이 뭐였냐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하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사도세자의 죽음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신하들은 그렇다면 정조가 우리를 죽이려도 하려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품고 정조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전하, 사도세자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선대왕이 쥐속에 가두어놓고 굶겨주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하께서는 무엇이 아쉬워서 죄인의 자식을 자처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정조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말했죠. 우리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만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당신들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훌륭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러서 강력한 훈육을 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공부했고 또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면은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삼전도의 치욕을 피할 수 있는지 연구해보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연구해서 결론을 냈지 않느냐. 실학자들이 말하는 대동, 균형, 탕평에 입각해서 국가를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당신들이 그것이 하기 싫어가지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를 이간질시켜서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 한 일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정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조의 위대한 점은 여기서 나옵니다. 정조는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사도세자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처벌을 할 때가 아닙니다. 국가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실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동균역 탕평에 입각한 국가개혁이 반드시 필요한데,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극 협력하거나 최소한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 당신들 조상들이 했던 일을 묻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조탕평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실학자들이 주장하는 제도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신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는 일은 다반사고요. 반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조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기도 했습니다. 정조가 임금이 되어가지고 10년 동안 역모 사건이 안 일어난 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의 경호실, 대통령 경호실에 해당하는 경호원이 임금인 정조를 죽이겠다고 칼 빼들고 달라드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은 정조가 하려고 하는 개혁을 끝까지 반대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전하께서는 맛난 거 드시고 좋은 옷 입으시고 편안히 살다가 돌아가시면 되지, 뭐하러 우리가 싫어하는 그 대동균역 탕평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고 말하니까 정조가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자는 것인가? 이것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당신들이 그렇게까지 반대한다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 당신들 조상들이 한 일을 수사해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랬는데 정조가 그 최후 통첩을 내리고 나서 20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조의 죽음과 관련된 논란이 지금까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정조는 다산정약용하고 앞에서 속과때 성균관에서 만나가지고 정조의 총애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산정약용과 정조는 단순한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다산정약용과 정조는 개혁의 이념은 대동과 균역, 그리고 탕평이라는 개혁 이념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 전략도 공유했습니다. 이런 실학자들이 주장하는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신분적 하자가 있는 영조를 임금으로 만든 세력,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 정조의 즉위를 방해한 세력이 이 개혁을 반대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반대했냐면, 사도세자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려고 했던 정책은 우리가 실천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조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사도세자는 죄인이 아니고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주장한 정책을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 사도세자의 복권과 추존이죠. 아까 말씀드린 다산정약용이 배다리를 설치한 것이나 수원 화성을 설계한 것은 모두 이 사도세자의 추존과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조와 정약용은 정치 이념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까지도 공유하는 정치적 동지관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순조가 그 자리를 계승하니까 그 할머니의 할머니인 정순왕후가 권력을 쥐게 됐죠. 정순왕후와 그 주변 노론 벽파가 집권했다는 것은 곧 다산정약용과 남인시파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왕후 측에서는 이 정약용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천주교라는 낙인을 활용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1801년에 있었던 신유박해였습니다. 이때 정약용의 바로 유형인 정약종은 본인이 스스로 천주교 신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정약종이 본인의 친형임에도 불구하고 여유당전서 어디에서도 우리 형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인정한 것이죠. 그랬는데 이가환, 아까 정약용의 정치 선배였던 이 이가환, 남인시파 청남의 세력자였죠. 이가환은 장패했다는 말은 고문받다가 맞아 죽었다는 뜻인데요. 정약용은 이가환은 천주교 신도가 아닌데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장문의 묘지명을 작성해서 현재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정약전과 정약용도 죽어야 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배 간 것이 신기한 일이었죠. 당시에 정순왕후 측에서는 천주교 신도 1000명 죽여봐야 소용없다. 정약용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었는가? 이 사건 수사의 시작이 정약종이 천주교 신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단이 됐는데요. 그 편지 가운데 이런 게 나왔습니다. 신도 여러분, 정약전과 정약용은 천주교 신도가 아닙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때 조심하십시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천주교 신도라는 걸 알면 신고할 수 있는, 말하자면 천주교 신도가 아니라는 물증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정순왕후 측에서도 차마 죽이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약용이 유네스코에서 올해의 인물로 지정하기도 하고 해서 속된 말로 잘 나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천주교 측에서 자꾸만 다산 정약용이 천주교 신도였는데 정치적 탄압 때문에 아닌 것처럼 했을 뿐이다 라고 천주교 쪽으로 자꾸 끌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다산 정약용이 천주교 신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강진에서 나왔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진정한 천주교 신도였다면 아무리 정치적 탄압이 혹심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천주교를 포교하는 작업을 포기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 속에서 그 천주교 포교를 했다는 말은 이런 방구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산 정약용이 천주교를 신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인 강진에서 저술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조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정약용과 함께 추진하려고 했던 개혁정책이 좌절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와서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 저술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은 강진에 유배 가서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는데요. 그것을 흔히 육경사서, 일표이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다산 정약용이 누구냐? 그러면 실학의 집대성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본인이 남인이었지만 소론실학, 노론실학도 모두 수용해가지고 본인의 학문 체계를 완성해서 실학을 집대성했다는 말은 다산 정약용에게만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경사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경은 지금은 다 전해지지 않죠. 그래서 흔히 5경만 있습니다.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 5가지만 있고요. 이 악경이 없어졌습니다. 이 육경이 완성된 것은 춘추 전국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진 시황제죠. 진 시황제는 이 육경을 모두 불지르고 이 육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산채로 파묻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서갱유라고 부르죠.
그래가지고 이 육경이 모두 중국에서 사라졌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진나라가 20년을 넘기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라가 다시 등장했죠. 그래가지고 한나라에서는 당연히 진나라가 왜 이렇게 빨리 멸망했는가를 반성하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분서갱유에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육경을 복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천안의 무제 때 동중서라는 사람을 등용하고 오경박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육경을 복원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악경은 복원하지 않고 오경만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은 성인의 말씀인데요. 한문 문법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시 동중서 단계에서 그것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이 한문 문법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후대인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경에 대해서 주석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경에 대해서 주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중국 유학사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경전에 관한 주석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철학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양 고전이죠. 에 대한 주석의 역사가 바로 서양 철학사의 골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경에 대한 주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주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주희였습니다. 주희는 12세기 AD 기원 후 12세기 남송에서 활동했던 학자죠. 주희는 제가 볼 때는 자기 이전 단계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려온 이 오경에 대한 주석서를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주희는 평생을 바쳐서 그 경에 대한 주석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주희는 그것을 중도에 포기하고 제자들한테 그 일을 완성하도록 맡기고 본인은 오경 중에서 4개의 책을 추려서 그 책에 대한 주석에 몰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서입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거는 주희가 오경만으로는 지식인들이 유학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보고 그 입문서를 따로 떼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인들은 이거는 절대 사경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서라고 말해서 육경보다는 한 등급 낮은 입문서라는 의미가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자는 사서 주석에 공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와가지고 당연히 주자의 육경과 오경과 사서의 주석을 거의 다 봤죠. 만약에 주희의 주석이 훌륭하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정약용은 육경사서에 관한 저술이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정약용이 육경사서에 관한 저술을 남겼다라는 것은 주희의 주석이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주희는 12세기 남송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송나라 때 사람이죠. 송나라 이전에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송교책이라는 말을 우리가 학창시절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듯이 당나라와 송나라는 질적으로 구분이 되는 국가였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 당나라의 지배층은 귀족이었고 송대의 지배층은 사대부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21세기 오늘날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나라 때에는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면 출세할 수 없다. 이것이 당나라였다면 송나라 때는 금수저, 은수저라도 공부를 못하면 출세할 수 없다. 이것이 변화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희가 한 일은 사대부가 사대부다우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가 주희의 학문의 문제의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주희의 학문, 주자학을 주희보다도 더 신봉했던 조선의 양반들이 한 주자학은 양반이 양반다우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가 조선 주자학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조선 후기의 실학의 문제의식은 그것이 아니었죠. 조선 후기 실학의 문제의식은 왜 양반 지주가, 양반 지배층이 누리고 있던 정치, 경제, 사회적인 특권을, 기득권을 내려놓는 제도 개혁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의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주석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오경과 사서에 관한 주석서를 따로 저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 다산 정약용의 저술에서 주의와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이 악경을 저술했다는 것입니다. 악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춘추 전국시대에 6경 중에 하나였는데 진시황제의 분서갱유로 없어진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수많은 유학자가 있지만 악경을 복원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산 정약용이 유일합니다. 문제는 왜 다산 정약용은 악경을 복원하려고 했느냐라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유학은 예와 악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예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질서를 체계화한 것이죠. 그래서 예만 강조하게 되면 신분제의 모순이 격화되는 폐단이 나올 수 있고 이것이 조선시대에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나오는 이 신분제의 모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공자님께서 그 해답을 이미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학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악경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악, 바로 노래방의 그 악 맞습니다. 우리는 노래방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죠. 그래서 그 악은 화합과 소통, 수평적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어서 신분제의 모순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시황제의 분서갱유로 이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한나라 때 오경은 복원했지만 악경은 복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2000년이 넘은 뒤에 다산 정약용이 악경을 복원하려고 시도해서 악서고존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예만을 강조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이 유학의 모든 폐단을 제거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확보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경사서에 관한 저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1표 2서는 경세학에 관련된 저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산 정약용이 스스로 붙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경세유표는 국가지도 전반에 관한 개혁구상이고 목민심서는 지방 수령 차원에서의 행정지침서고 흠음신서는 재판을 위한 판례집입니다. 그런데 이 1표 2서 세 권을 관통하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다산 정약용이 스스로 말한 신화구방이라는 말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낡은 나라니까 이거를 새롭게 만드는 제도 개혁론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본다면 1표 2서는 오늘날 범주로 말하면 국가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표 2서는 조선에 관한 연구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이거는 조선만 연구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1표 2서가 육경사서를 저술한 다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경사서를 통해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을 비판적으로 정리한 위에서 조선의 국가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인가를 연구한 것이 일표 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신하 구방의 개혁론을 오늘날의 범주로 보면 국가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국가론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표 이서의 내용이 신하구방의 국가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신하구방의 국가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민심서에 나온 국가론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목민심서는 부인부터 시작해서 해관까지 12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본론에 해당되는 것은 이호, 예, 병, 형, 공, 그러니까 조선왕조 국가의 내각 시스템에 해당되는 행정 조직이 군 단위에서 이게 작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죠. 근데 그 이외에 뭐가 있냐면 율기, 봉공, 애민, 그리고 진황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애민 쪽에서는 오늘날식으로 말하면은 노인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어린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말하자면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고 진황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재난 구제죠. 그러니까 이것을 관통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산정약용은 경서유표에서 우리가 이러한 국가의 역사적 전통이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이 고구려 진대법이 바로 그 표현이었죠. 고구려 진대법은 흉년이 들면은 농민들에게 식량을 지급해서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가 농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정책이었죠. 이것이 기원 후 194년에 나온 정책이었는데요. 그 진율 정책보다도 근본적인 것이 농민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겠죠. 그것에 의해서 나온 것이 바로 권농정책이었습니다. 이 권농정책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시조왕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국시대부터 이미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고려시대에는 장상평창으로 이것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었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면은 국가가 안정되고 발전했지만, 이러한 제도가 흐지부지 되면은 국가는 위기에 처한다는 것을 고려시대 역사는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에 절반 이상의 농민들이 여기에 의지해서 농사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효과가 컸었는데요. 16세기에는 사림이 등장하면서 국가 공권력이 약화되는 것과 함께 황곡제도가 문란해져서 폐단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양란 이후에 다시 상평청과 진율청을 상설을 운영하면서 18세기 영조 정조대에는 환곡이 1000만석에 도달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환곡 1000만석은 아직 관련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한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국가가 직접 생산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 결실을 본 것이라고 일단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황곡은 농민을 재생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재정을 충당하는 기능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산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 황곡제도의 폐단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면서도 경서유표에서는 그것을 개혁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다산정약용은 경서협회에서 황국제도의 개혁론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에 경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개혁론을 또 전개하였습니다. 그것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토지제도 개혁론이었습니다. 다산정약용의 토지제도 개혁론은 궁극적으로는 여전론을 지향했습니다. 여전론이란 마을 단위로 농민들이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공동으로 노동력에 따라서 분배하는 그런 집단 농장 제도죠. 그런데 그 여전론을 당시에 사적 토지 소유 제도를 부정하고 갑자기 시행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정약용은 정전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정전론은 동양의 아주 오래된 그 토지의 공동 소유 방식이죠. 우물정자로 땅을 구획하면 땅이 9개로 구획이 되는데 거기에 8가구를 배치해가지고 각자 자기 땅을 경작을 하고 가운데 한 군데는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이 국가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산정약용은 우선 정전제를 시행을 해서 궁극적으로 여전제로 가고 싶어 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전론을 보고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집단 농장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다산정약용은 사적 토지 소유는 부정하려고 했지만 시장 경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론을 통해서 이 농업 경영을 하는 것은 상업적 농업을 포함하고 있어서 말하자면 시장 경제를 전제해서 운영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있는 사회주의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정약용은 환곡제도 개혁론과 함께 사적 토지 소유를 균등화해서 이 생산력을 제고시키는 근본적인 말하자면 개혁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산의 그 복지국가론의 획기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산이 이 1표 2서에서 전개한 국가론이 오늘날의 근대 국가론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복지국가론과 서로 상응하는 측면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1표 2서의 국가론이 오늘날의 복지국가론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의 복지국가론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약용의 국가론은 어떻게 계승 발전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우민심선학 경서협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국가론은 오늘날 근대 국가론에 의하면 어디에 해당될까? 이 서양 근대 국가론은 서양에서 정리했죠. 그래서 다양한 국가론이 나왔는데요. 절대주의 국가, 입헌주의 국가, 개국 국가, 다양한 국가론이 나왔는데 서양 자본주의가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으로 심각한 그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는 드디어 복지 국가론이 등장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국가가 개입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론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는 국가론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1표 2서에서 다산정약용이 전개한 국가론은 바로 이 서양의 복지국가론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산 정약용의 저술은 유서, 심서로 남았죠. 경세 유표, 목민 심서로 남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뒤에 결국은 조선왕조를 이은 대한제국은 멸망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무한대로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모두 서양 문명에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가 전래되고 나서도 서양에 대한 경도는 사라지지 않았죠. 그런데 사회주의가 전래된 뒤에 독립운동 세력이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으로 분열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국가 건설론,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던 독립 이후에 새로 만들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방략의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이러한 독립운동의 분열이 얼마나 무의미한,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닫고 통일전선 운동이 등장했죠.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고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민족 유일당 운동과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되면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힘들죠.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것에 주목했냐면 서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건 다 인정하는 건데 서양에서 당시에 이 통일전선 운동이 등장할 당시에 잘 나가는 국가는 두 나라가 있었죠.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소련과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눈에도 서양을 대표하는 두 국가가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국가는 아니라는 인식이 싹튼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전선 운동이 신국가 건설론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련식 사회주의도 아니고 미국식 자본주의도 문제가 많다면 우리는 독립한 뒤에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일어난 학문적 운동이 조선학 운동이었습니다. 조선학 운동은 우리가 서양 문명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그 서양 문명을 우리가 주체가 돼서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우리 조선에 대한 연구로 나타난 운동이 조선학 운동이었고 이때 주목한 인물이 다산 정약용이었고 그래서 다산 정약용의 저술을 모아서 여유당 전서로 간행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방이 된 뒤에 이 민족 유일당 운동과 좌우합작 운동을 계승하는 세력이 조선 주민들의 다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 군정청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70%가 사회주의라고 했는데 그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자본주의 국가를 무조건 추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독립운동가와 대중이 함께 공유했던 우리의 신국가 건설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단되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냉전 체제가 지속되면서 외세에 의해서 부정당했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전쟁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서구 사상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후에 남한에서는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를 이식해서 20세기에 한국 자본주의는 발전해가지고 드디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다수의 국민들은
경제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경제적인 지표로는 분명히 선진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은 지식인들이 다 내놓았습니다. 21세기에 복지국가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논의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복지국가론의 원형을 서양의 북유럽의 국가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에서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만 알 뿐, 우리가 말하자면 역사적 전통으로서 그러한 국가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1세기에도 다산정약용의 국가론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1세기에는 문명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환기에 우리가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독립운동가들이 주목했던 조선학 운동의 전통을 계승한 오래된 미래를 복원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정약용을 통해서 그 전범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저의 강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